자, 287페이지예요. 저당권이에요. 356조 조문부터 한번 봅시다. 저당권이 어떤 것인지.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우선 배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부동산 위에다가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이렇게 설정해 놨다가 만약에 채무를, 즉 채권을 변제 안 해주면 그 당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처분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도 먼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저당권이다. 이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때 그때 그 물건의 주인은, 즉 부동산의 소유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채무자나 제3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지만 자기가 점유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저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은 그 성격이요, 우선 원칙적으로 약정 담보 물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당권 제일 큰 성격이 우선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에서 약정에서 자기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부동산 위에 있는 성립하는 물건이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니까 물건을 지배하는데 이때 물건은 부동산에 한한다라는 것이에요. 동산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민법상으로. 그죠? 부동산에 대한 물건이다. 담보 물건이. 그러면 담보 물건이니까요. 당연히 뭐예요? 통류성이 있겠죠. 통류성을 가는다. 예컨대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그리고 불가분성 이렇게 해요. 그죠? 통류성이 있다. 그리고 약정에서 이루어지니까 부동산에 관한 약정에 의한 저당권 취득하려면 당연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습의 성격을 우리는 저당권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두 번째요. 저당권 공부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말이죠. 유럽에서 제일 먼저 이 저당권 제도를 만들었어요. 유럽에서요. 그 유럽에서 만든 게 언제냐면 근대예요. 19세기에. 그래서 근대 저당권, 이 저당권의 특성이 어떤 거냐라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19세기죠. 자, 여기에는 첫 번째 공시의 원칙이 인정된다라는 것이에요. 등기로 공시한다 이 말이죠. 공시의 원칙이 인정된다. 두 번째는 특정한다라는 것이에요. 특정의 원칙이 여기에 적용됐더라 이거죠. 즉 피담보 채권을 특정하고 대상 목적물을 특정한다라는 것이죠. 특정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위를 확정합니다. 즉 저당권을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순위를 딱 정해서 넣으면 그것이 딱 고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순위 확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요. 순위가 확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1번 저당권, 또 1번 저당권 뒤에 2번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1번 저당권이 뭐 변제돼서 말소됐다,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2번 저당권 설정했는 것은 변제 안 받으면 여전히 2번 저당권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1번 저당권은 공간을 비워버리겠죠. 그죠? 이런 상태로 순위가 확정된다. 이게 근대 저당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이 근대 저당에는요, 그 저당권을 증권처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예컨대 어음수표처럼 말이에요. 어음이나 수표처럼 증권을 만들어가지고 그 증권 위에다가 저당권을 이렇게 붙여서 그 증권을 막 거래할 수 있다. 이걸 뭐라그러냐? 유통성이라 그래요. 유통성. 유통성이 인정되는 그러한 원칙을 취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유통성 이게 저당권을 딱 붙여가지고 그 종이가 증권이 이렇게 거래하면 사고 팔면 저당권도 사고 파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유통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뭐가 보장돼야 돼요? 이 저당권의 내용이 독립적이어야 되죠, 그죠?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되죠. 뭐 채권 이런 건 분리되고 말이죠. 저당권만 증권 딱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독립성 있는 거죠. 독립의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번 저당권 독립, 2번 저당권 독립, 피담보 채권 별도, 채권 별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만 독립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근대 저당에는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이걸 근거로 해서 이 근대 저당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 민법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민법의 태도를 보면, 그래, 공시 등기하잖아요. 특정, 채권 특정하고 채무, 채권 채무를 특정하죠. 그 다음에 대상 목적물인 부동산을 딱 특정하잖아요. 1필지 토지나 1필 한 개의 건물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딱 정한단 말이에요. 특정의 원칙이 인정됩니다. 근데 순위 확정의 원칙이 이거는 적용이 안 돼요. 그죠? 여기에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요. 여기에 이에 관해서는 순위 승진의 원칙을 이렇게 우리 민법은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승진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건물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설정했어요.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1번 저당권자한테 채권을 변제해버렸다 하면 1번 저당권이 소멸해버릴 거 아니에요. 소멸해버리면 2번 저당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번 저당권 소멸된 순간에 등기부에는 2번 저당권 이렇게 등기되어 있어도 이미 민법상으로는 1번 저당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순위가 승진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민법이 태도가요. 그래서 근대 저당원에서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지만 우리 민법은 순위 승진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민법은요,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권화하지 않았죠. 저당권을 증권에 만들어 이렇게 하체시켜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의 원칙. 그러니까 유통성이 인정 안 되니까 저당권만 딱 분리해가지고 증권에 안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은 반드시 피담보채권과 함께 움직여야 되고 피담보채권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종성, 수반성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독립의 원칙도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것은 뭐 여기 정도 공시의 원칙 그리고 특정의 원칙 이 정도만 우리 민법이 채용하고 나머지는 우리 민법은 채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가면 저당권의 성립입니다. 저당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뭘까? 자, 일반 원칙적으로요. 채권자가 돈 받을 채권이 존재해야만 저당권 성립한다. 이게 뭐예요? 부종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돈 받을 권리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당에 부동산을 정한 다음에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특정된 부동산에 약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설정 계약을 해야 돼요. 당사자끼리. 그 다음에 그 저당권을 등기부에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 등기를 우리는 설정 등기라고 한다. 그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드디어 저당권이 성립해요. 성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요. 채권이 존재하고 설정 계약을 하고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저당권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 저당권 즉 저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의 종류는 금전 채권이든 또는 물건 인도 채권이든 또 하나의 채권이든 아니면 하나의 일부의 채권이든 또 여러 개의 채권을 합쳐서 하든 또 현재 확정되어 있는 채권이든 또 장래에 가서 확정될 채권이든 불문합니다. 모든 채권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채권이 말입니다. 이행기에 갔을 때 이행이 안 되면 금전 채권으로 바뀔 수 있으면 됩니다. 즉 금전 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채권이라면 여기에 이 채권에는 즉 피담보 채권에는 그 유형을 종류를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피담보 채권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겠는데, 여기는 물론 이렇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설정자, 그리고 저당권을 취득하는 사람, 저당권자죠. 이 두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 두 사람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 당사자라 하죠. 계약 당사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약 당사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계약 당사자 저당권자는요,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저당권자와 일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당권 설정해 주는 사람은 채무자이든 또는 제3자이어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 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 설정자는 당해 부동산에 처분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겠죠. 당연히 그죠? 처분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당사자 이야기했죠. 이때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 주는 제3자, 즉 채무는 없는데, 채무는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자기 부동산에,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해 주는 사람을 여기에 제3자를 하는데,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걸 바로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 사람 이름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물상보증인은 채무는 없죠. 자기가 돈 빌린 사람이 아니니까. 채무는 없지만 자기의 소유 부동산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지위는 특징이요. 채무 없는 책임 있는 사람이다. 그죠? 채무 없는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물상보증인은. 이런 상태죠. 그죠? 자, 이렇게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고, 이 등기는 등기법의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당권 되고, 물론 이때 저당권 성립하는 그 대상 목적물은 세 번째 목적물이요. 목적물은 우리 민법에서는 당연히 부동산이죠. 여기에 동산은 민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민법상으로는 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또요, 부동산 외에도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는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허용한다는 거예요. 민법에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목적,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물은 부동산이거나 아니면 지상권, 전세권인 권리, 물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 교재는 289페이지, 290페이지까지 여기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저당권이 성립되면,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저당권의 효력. 자, 이 저당권의 효력을 정하려고 그러면 말입니다. 저당권 효력을 정하려고 하면 먼저 저당권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범위. 이 효력의 범위. 이 효력의 범위는 첫 번째요. 목적 물건의 범위와 피담보 채권이 미치는 범위를 봐야겠죠. 즉 피담보 채권, 담보되어지는 채권은 어떤 거냐. 요 범위를 정해줍니다. 채권의 범위. 이것은 뭐예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변제받는 건데, 이 우선 변제 효력이 미치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범위가 바로 여기에 대한 거죠. 왜? 담보되어지는 채권이니까. 그죠? 여기 어떤 내용의 채권이 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냐 이 말이죠. 여기는 우리 민법에요. 360조의 규정의 명문으로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정해놨어요. 첫 번째 원본. 돈 빌려준 원본 있죠. 그 다음에 이자. 원본에 대하여 약속한 이자. 그 다음에
원본을 변제해야 되는데 만약에 변제 못하면 약속을 위반했으니까 위약금 얼마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면 위약금. 그 다음에 손해배상입니다. 즉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행기 변제기 지난 날로부터 1년 내의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즉 변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입니다. 손해배상. 요거는 반드시 뭐예요? 이행기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여기 적습니다. 이행기 후 1년분에 한한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 비용도 여기에 피담보 채권을 집어넣습니다. 실행 비용 이렇게요. 그래서 5가지네요. 그죠? 5가지가 피담보 채권에 집어넣는다. 우리 민법 360조로 규정해 놨으니까요. 원본, 이자, 위약금, 이행기 후 1년분에 해당되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 그리고 저당권을 실행할 때 들어간 비용. 보통 저당권 실행 비용은요, 예컨대 부동산 평가액이죠. 평가비용. 그죠? 뭐 등등, 아니면, 세금 내야 되는 세금액 같은 거 이랬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다. 여기 들어간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자,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어서 채권의 범위뿐만 아니라 저당권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도 정해놔야죠. 왜냐하면 그 대상 목적물을 특정해야 정해져 있어야 그것을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처분해서 대금을 정해서 대금을 산정 받아내서 그걸 가지고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채권의 범위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범위도 정해야 됩니다. 물건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물건의 범위.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요 358조와 359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론 당의 부동산은 당연히 미치겠죠. 근데 이거 외에도요 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물건이거나 부합물, 또 이 물건 부동산에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종물이거나 이런 거에는 저당의 효력이 다 미친다 이 말이에요. 이 미치는 범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놨어요. 다만 이제 부합물, 종물에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이렇게 해요. 특약이 없는 한 부합물과 종물에 당의 부동산에 저당을 미치는 것처럼 당연히 미친다. 이때 부합물이나 종물은요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든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발생한 부합물, 종물이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인정한다는 것이죠. 부합물은 합쳐져서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이 부동산 일부가 되어버린 거고, 종물은 독립물이지만 즉 부합되지 않았지만 독립물이지만 이 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의 상용에 도움을 항상 주고 있더란 거예요. 이 여기에 도움을 계속 일상적으로 상용에 공유를 하고 있더라. 이런 상태면 종물이 돼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여기에도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다만 이 부동산에 발생된 과실이 있겠죠. 이 과실에 대해서는 열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당을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의 그 부동산의 사용 수익, 과실을 가져가는 것은 저당의 설정자가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과실은 저당권 설정자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않는다. 그러나 다만 예외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민법에 규정을 또 해놨어요. 미치는 경우. 그게 뭐냐면 당의 저당 목적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부터는 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압류 효력이요. 압류 효력이 발생하면 이 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과실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과실, 요 열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합물 종물은 특별한 당사자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야. 이렇게. 물론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에 종물에 저당권이 미친다, 저당 효력이 미친다. 요 의미를요. 종된 권리에도 똑같이 이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듯이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종된 권리. 이렇게요. 주된 권리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주된 권리에 붙어있는 종된 권리가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주된 권리에만 있지만 그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보통 종된 권리는요. 뭐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아니면 전세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종된 권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에 저당권 설정했다라고 하면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이 있다. 건물 소유하려고 지상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건물 소유권에 저당권 설정했다면 그 지상권에도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에도 당연히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당권이 미치는 목적 범위, 즉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재예요. 291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좀 봐두시면 돼요. 예컨대 부합물이 어떤 거냐. 거기 보면 우리 교재 291페이지에요. 하단에 A 동그라미 있어요. 거기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예 해가지고요. 종물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놨죠. 부합물 종물에서 종물, 횟집 점포 건물에서 수족관 건물이라든지 주유소에서의 주유기라든지 백화점 건물에서의 전화 교환 설비, 지하에 있는 전화 교환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놨죠. 또 바로 밑에 보면 종된 권리를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십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가면 동그라미 2번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360조 규정을 설명해 주고 있죠. 거기 360조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까지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로 산입한다. 지연배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기에는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에 중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우선 변제권이죠. 저당권의 효력이 가장 중요한 게 우선 변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저당권 효력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변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우선 변제 효력은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통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각종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는 민법상의 예외 규정이라든지 특별법상의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임금채권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상결분의 임금채권은 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 임금채권 채권이잖아요.
퇴직금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 또 국세, 국세, 당해세라고 하는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 저당권보다 우선하도록 해놨어요. 예외 규정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가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어요. 소액 임차인 중에서, 그죠? 그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받도록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보다 언제나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29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우선 변제의 순위라고 해놨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봐두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예외 규정을 뒀다면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한번 볼까요? 이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권 실행하는 겁니다. 저당권 실행은 5번인가요? 저당권 실행. 자, 우리 민법상에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실행하는 방법, 행사하는 방법은 뭐냐? 행사하는 방법은 바로 경매권 행사입니다. 이 경매권 행사를 통해서 우선 변제 효력을 누린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당권 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양갈로 2번 담보권 실행 경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경매 신청하면 법원에 신청하면 되죠. 법원에 경매 신청하면 이미 경매는 이걸 경매를 이미 경매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자기가 채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행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행 판결을 확정한 다음에 집행을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등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했는데 변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만 확정되면 바로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다가 당에 이 부동산을 경매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요 서면으로만 당에 채권 변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 보이면 그때는 경매 개시 결정을 법원이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법원이 하면서 동시에 그 개시 결정을 부동산이 관할하고 있는 그 등기소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이 내용을 거기에 등기하라라고 촉탁 등기를 명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황 조사서 이제 공무원을 보내서 현황 조사서 만들고 그다음에 경매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요. 그래서 그 중에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한테 경락 허가 결정을 내려주죠. 그러면 그 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래요. 경락 대금을 즉 경매 대금 자기가 써놓은 경락 대금을 전부 완료 입금하면 그죠 완납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경락 대금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채권자 순서에 따라서 자 저당권자 순서 그 채권자 순서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하겠죠. 배당 절차로 들어간다 이래 되겠죠. 자, 뭐 이 정도로 여러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경매 외에는 뭐 없는가? 이럴 수는 없겠는가? 즉 저당권자와 그 상대방 저당권 설정자 사이에 말입니다.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 변제받고 남는 금액은 저당권 설정자한테 돌려주기로 하는 이런 약정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평가 금액도 작은 데다가 공개 입찰하니까 대체로 보면 시가보다 싸게 팔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합의로 경매 이외의 방법에 특약을 할 수는 없을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 실행에 관해서요,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하기로 당사자끼리 약속하는 것, 즉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 경매 이외의 방법을 하는 것으로. 이걸 이렇게 합의한 이 합의를 뭐라 그러냐? 이 합의를 이제 우리 법적으로 유저당 특약이라 한다 이 말이죠. 법률 용어예요. 유저당 특약.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하기로 합의하는 겁니다. 이외의 방법. 이것으로 합의하는 겁니다. 이 합의를 언제 하느냐면 피담보 채권 변제기 전에, 변제기 전에 당사자가 이렇게 이외의 방법에 합의하는 이 약정을 우리는 유저당 특약이라 하고, 우리 민법에 유저당 특약인 이 계약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학설과 판례가 유효한 약정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죠. 유효다. 유저당 특약, 변제기 전에 하는 이 약정이 유효하다. 그래서 보통 이 약정의 합의 내용을 보면 보통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 첫 번째 뭐냐? 임의 환가 약정입니다. 즉 저당권자가 당의 목적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에 그것을 부동산 시장에다 직접 저당권자가 내다 파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파는 거죠. 팔아서 대금을 받아서 그 중에 자기 채권만큼 변제받고 나머지 이익녀 금액은 그래요. 저당권 설정자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임의 환가 약정이라 그래요. 임의 환가 약정.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약정 또 하나 있어요.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기 변제 못하면 저당권 설정자야, 네가 내한테 제공해준 그 부동산 소유권을 내한테 넘겨주라. 내가 채무 금전으로 변제받는 것 대신에 이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내가 변제 목적으로 받을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동의해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 금전적 변제해야 될 것을 물건의 소유권으로 변제한다 대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대물변제. 이것을요 미리 변제기 전에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가 유저당 특약에 존재할 수 있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해서 유효라고 합니다. 이 약정들이 유효한 것이죠. 이렇게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저당권의 일반적 모습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저당권의 일반적 모습,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당권과 다른 물건의 발생 모습, 그리고 저당권 실제로 경매하는 모습, 또 일괄 경매하는 특수한 형태의 모습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